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묘와 신이라는 건 이제 그 관계,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를 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이 어떻다, 이제 원진이 어떻다, 격각이 어떻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배우게 되는데요. 합과 충과 뭐 원진, 공망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됩니다. 얘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신과 묘는 원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원진을 이제 설명하기보다는 요 관계를 요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지금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임술, 계묘, 병신, 갑오. 그러면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원진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원진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지지를 놓고 한번 볼게요. 자오 묘요 추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자, 위치를 한번 보세요. 요 신이라는 글자는 여기쯤에 있죠. 이 묘라는 글자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신과 인이 딱 마주치는 글자, 요거의 충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충도 아닌 것이 약간 삐딱하게 관계는, 얘는 이쪽 동네는 그 가을 동네고 여기는 봄의 동네다 보니까 봄과 가을이 서로 반대 개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도 아닌 것이, 충이라면 그냥 얘를 뭐라고 얘를 쓰거나 얘를 뭐라고 얘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정면 충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얘가 볼 때는 얘가 마음에 안 들고 묘가 볼 때는 신이라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반목이라든가,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미워하는 관계를 또 원진이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관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 자리는 부모 자리예요. 부모 형제 자리고요. 그 중에서도 정인이 될 때는 엄마입니다. 요 자리는 이게 남자라면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내 엄마의 관계가 원진을 닮았으니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더라. 대체 이런 경우는요, 배우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내 배우자의, 남자들 여자 똑같습니다.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엄마의 반대가 있게 됩니다. 엄마의 입김은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한테 월지기 때문에 강하게 작용을 하더라. 그런데 만약에 대운이 남자처럼 사오미 신으로 넘어간다면 요 배우자의 자리의 힘보다 엄마 자리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결정할 때 엄마의 조언이나 엄마의 결정력이 본인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심해지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했을 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할 때 엄마랑 커피 먹어도 돼 하고 전화하는 남자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엄마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엄마가 보기에는 착한 아들, 내 말 잘 듣는 아들, 주변 다른 이성 친구가 볼 때는 쪼다, 빙신,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하려고 그래?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 이런 쪽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 원진 관계,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 친가나 내 친가 쪽의 식구들과 내 배우자는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만약에 충이 된다면 아예 안 보는 관계가 되지만, 원진에 있을 때는요, 서로 껄끄러운 관계를 존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요새 원진에가 또 이것들은
요 원진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어떤 직업 특성으로 연결시킬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직업 특성을 쓸 때는 이게 뭔가 좀 갈등이 있고 의심이 나는 상태에서 의심과 어떤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혀를 끌끌 차는 모습, 의심, 뭐 혀 끌끌, 저 봐라 저 봐라 이렇게 또 잔소리 를 해야 될 직업에서 연관을 갖는다는 겁니다. 원진이 있으면요. 그래서 요런 쪽이 대체로 뭐가 되냐면 교육자 중에서 교육자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상담자라든가 그러니까 요양 그 보호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보호사 이런 사람들에서 이 원진의 특성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때 요양보호사는요, 내가 돌봐야 될 환자의 모습이나 행태나 말투나 이 상황을 보고, 아이고, 지금 제 말 좀, 내가 좀 들어요. 속 좀 새기지 말고, 어르신, 내 말 좀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원진의 행위를 하는 거다. 또, 교육자는 학생들 말 안 듣냐? 조용히 해. 숙제했어, 안 했어? 너 이번에 성적이 올랐어, 안 올랐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꾸 그 혀 끌끌 차고 잔소리하는 거 얘가 교육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원진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자가 되거나 상담사가 되거나 요양보호사 쪽에서 자신의 직업 적성을 찾으라고 직업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전체를 갖다가 보는 게 아니라 한두 개의 특징을 갖고 그 사람의 직업과 연계시키는 겁니다. 이거를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인데 지금은요. 이 각각의 9가지 특성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안 상태에서 그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서 강한 글자를 골라내고 그것의 육친을 골라내서 그거를 내 삶의 수단으로 삼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형충파해 뭐 강약 그 천간 지지 투출 지장간 암압 이 모든 행위는요 하나의 목표를 갖고 봐야 됩니다. 어떤 글자가 쓸만한지 쓸만하지 못한지 쓸만한 건 내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게 좋고 쓸만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때는 실패 확률이 큰 겁니다. 같은 사주의 삶을 갖다가 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타고난 장점의 시기 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어떠한 사주라도 어떤 운이 와야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좋아질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 직업이 자기 사주랑 딱 맞는 직업이라면 그때는 직업을 바꿀 게 아니라 운이 좋을 때를 기다리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사주에서 쓰지 말아야 될 직업을 쓰고 있으면서 나 좋은 운이 언제 오는지 이걸 기다리는 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빨리 나한테 맞는 직업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거기서부터 더 잘 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특히 이러한 것들은 사주는 20년 후 30년 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좀 빠르면 빠를수록 사주를 통해서 자기의 적성과 장점 그리고 집중해서 좋을 분야를 미리 알고 거기를 집중한다면 보통 같은 또래보다 훨씬 더 적어도 10년이나 20년 정도는 저 삶을 다 손실 없이 자기의 성공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걸 직업의 특성을 보면 어떻다, 인간관계를 보면 어떻다. 또 하나 원진이 있으면 성격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의심이 좀 많습니다. 원진이 있으면요. 그래서 삐딱한 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다 많이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심리적 불안감도 마음속의 불안감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성격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원진한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함부로 믿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의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이런 경우는요, 너는 왜 의심하냐가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없애버리는 게 대인관계에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일을 안 하는 거지 뭐, 이 사람한테는요. 자, 다음에 이제 요 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병신일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주는요, 현대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일주는 어떤 가정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로 이제 그 외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든 가정 내에서의 나의 역할과 나와 배우자의 역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식의 역할들이 일주를 통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병과 신이라는 걸 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남자일 경우와 여자일 경우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 병신 일주라면 요 신이라는 게 지금 신이 편재입니다. 자, 편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와이프가 편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내가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편재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의 편차가 몹시 큽니다. 예를 들면 소득도 와이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호딱 까먹었다가 또 투자했다 많이 벌었다가 또 호딱 까먹었다 하면서 소득의 변곡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말하고요. 만약에 와이프가 난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거나 전업주부로 있는다, 그러면 관계에서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해줄 때는 천사 같은 와이프가 됐다가 나한테 모진만을 하거나 어떤 화를 낼 때는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천사와 악마의 모습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 어떤 큰 소득이 굉장히 좋은 사람과 완전 쫄딱 까먹는 사람의 모습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 얘가 지금 편재 와이프를 둔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식과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남자일 경우에 관성을 놓고 관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관성은요, 임 또는 개가 됩니다. 근데 임이라는 게 신에서 보면요, 그 장생지에 들어가죠. 임은요, 개는 사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의 속성을 띤 자식이 있고 개의 속성을 띤 자식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임이 강해지는 시기, 지금 해년, 자년, 충년, 해년, 자년, 충년 등에는 그러니까 신년, 유년, 술년, 해년, 자년, 이때 태어났으면 임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축, 인년, 묘년, 진년, 사년, 이때 태어났으면 개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 태어난지에 따라서 임의 어떤 성향을 갖는 자식인가, 개의 성향이 강한 자식인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자식은 장생지에 앉아 있으니까 이 아이는요, 충분히 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시켜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밀어주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받쳐주는 사이가 됩니다. 또는 그래서 이 자식은 또 충분히 아빠의 지원을 받고 이 엄마의 지원도 받게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가정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요. 개라는 성격 띠는 그 성격이 강한 이 개란 남편 그 자식이라면 사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적 계통에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사업이나 장사나 제조나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식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모습도 요 일지 자리에 관성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보통 그 병신일주가 되면 그 일주가 나오면 당연히 공망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병신일주의 공망은 진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가 공망이 되는데 여기서 사주에는 진과 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공망이 적용이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요, 매년 운에서 진년과 사년의 공망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 사주가 그러니까 갑진년과 2024년 갑진년이죠. 을사년에 갑진년과 을사년이 있다면 진과 사에 해당되고 있는 육친이 공망이고 갑과 을에 해당되는 육친도 공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과 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 그래도 임대 사업을 해서 이익이 안 납니다. 또 내가 또 공부를 한다, 자격증을 딴다 그래도 좋은 자격증은 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있지만 그걸 이루긴 어려운 게 공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망의 모습도 읽어줘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이 여자라면 똑같이 이 사람의 그 관성이 이제 남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남편과 개 남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임인지 개인지 쓰는 거는요, 보통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임의 남편도 있고 개의 남편도 있는데 보통 시기에 따라서 25세 전에 보통 그 결혼했을 때는 임의 남편을 갖다 얻기 쉽고요. 25세 이후에 결혼할 때는 개라는 남편을 얻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또 임이라는 남편은 편관에 해당되고요. 이 개라는 남편은 정관에 해당됩니다. 자, 편관과 정관이든 뭔데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남편의 직업을 갖다가 논하고자 하면 투출된 글자가 내 남편의 역할을 할 때는요, 내 남편의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가 다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직장, 유명한 직장, 규모 큰 직장, 알려져 있는 직장, 조직단체 이런 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업, 글로벌, 고위층 공무원 아니면 그 이름 있는 어떤 회사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내 남편으로 얻으면 내 사주에 맞는 것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사주에 맞지 않으니 관계가 안정화되는 시기도 있지만 불안정한 시기에 헤어지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관살 혼잡으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관성이 이제 예전 책을 보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 사람의 관성은 이 임도 관성이요, 개도 관성이요, 이 안에 있는 임도 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굉장히 혼잡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관성을 다 남편으로 봤거든요. 이 남편, 저 남편, 숨겨진 남편.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봤던 건 옛날 세계 보는 방법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그때는 뭐다? 여자들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갖다가 여자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 걸 사회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기가 관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관성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거기서 내 월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취업을 못하면, 취업을 하면은 직장인의 관성이 되고요. 취업을 못하고 남편이 있다면 남편한테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남편이 관성이 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관성이 여러 개 있을 때 옛날에는 남편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너의 남편도 관으로 보고 너의 직장도 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여럿이 있다, 남자가 여럿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직장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 맞벌이를 하면 좋겠다 라고 상담하는 게 현대에서는 맞다는 겁니다. 또한 관성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윗 어른들한테 이쁨을 받을 수 있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니 규모 큰 조직에서 남자들이 많은 조직에 들어가면 많은 이쁨과 귀여움을 받는 편이고 여자들이 많은 쪽에 가면 시샘을 많이 받는 것도 관성이 중복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선택하고 있다면 남자들이 많은 직장과 여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남자가 많은데 조직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데 이게 우선적으로는 선택이 되어야 될 직장의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근데 이 사람 임이라는 것 같다 임이를 남편을 이제 보았을 때 이 편관의 모습은 편관은요. 기본적으로 남편한테 바랄 수 있는 것을 4가지로 놨을 때 그 중에 반만 채워준다고 보면 됩니다. 즉 동거하면서 건강하게 사랑도 하면서 금전적인 측면도 만족시켜주는 게 보통 이상적인 남편이 부인한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 그런데 편관이 있을 때는요. 얘가 지금 반밖에 여기서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보니까 동거를 포기하고 이 나머지 3개를 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보통 결혼 후에 각자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사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떨어져 살면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좀 싸움을 할 때도 주말이면 또 주말마다 볼 수 있는 남편과 다툴 일은 많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동거를 좀 피함으로써 건강과 사랑과 금전운을 다 챙기는 겁니다. 근데 계속 동거를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애정과 금전, 건강 여기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상당히 어려움에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랑의 애정에 금이 가거나 또는 금전적인 어떤 충족성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편관을 남편으로 썼을 때는 좀 동거를 피하는 쪽이 더 좋겠다. 그런데 이 임이라는 것이 가정에 들어오면 이 남편이 이제 가정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이에요. 안방에 들어오면 장생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장생지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병은 여자죠. 여자가 가정에서 남편을 장생지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즉 충분히 남자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니면 뭐 얘기해달라면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 사람이 충분히 휴식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채워주면서 만족해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장생의 모습입니다. 이건 12운성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남편한테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병지는 병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인 나는 여자는 병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몸살이 날 정도로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언제 남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어도 편하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있고 과로해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에 이 사람이 개라는 사람을 정관을 썼을 땐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요. 정관이 동거, 건강, 사랑, 금전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개라는 글자가 충분하게 힘을 받고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여자들의 사주는 것은 개라는 구간이 여기까지 이 무술대운까지는 충분히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0대 전까지는 굉장히 남편의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개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로 보면 인요 충년부터 충년, 인년, 묘년, 진년, 사년 이 정도가 되면 인보다는 개가 훨씬 더 힘이 나거든요. 그 12운성에 의해서 그때 결혼한다면 개라는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신년부터 신유술해자 축으로 해자 신유술해자 이렇게 5년 동안 이 내에 결혼하면 임이라는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 불화가 예측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뭐다? 이 사람은 언제 결혼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자기 결혼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팔자지만요. 이 모습을 지금 제가 했던 것은 뭐다? 12운성의 세기, 왕세로 해석을 하는 거고 12운성의 모습으로 실제 삶의 모습을 해석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오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것보다 좀 상세히 있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사주를 볼 때 저런 식의 사주 해석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관법을 익히는 게 엄청난 중요하기 때문에 초급 단계라고 생각되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여러 번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6번째 오행주류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한문으로 쓰면 오행 주류 이렇게 씁니다. 두루주에 말씀 원문이 들어가나?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오행주류 할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간 책은 안 들어간 소리네. 안 들어가. 자, 오행주를 보겠습니다. 자, 오행주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 사주를 오행 배치되려면 목화 토금수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목에도 목화 토금 중에서 글자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 글자가 빈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오행이 전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오행은요 서로 흐름이 있습니다. 목에서 화로 흐르고요. 화에서 토로 흐릅니다. 토에서 금, 금에서 수, 수에서 목으로 흐릅니다. 오행의 상생을 시간별로 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계절로요. 목은 아침입니다. 아침이 지나면 뭐가 된다? 낮이 됩니다. 토는 오후입니다. 낮이 한낮을 지나면 오후가 되고요. 금은 저녁이죠. 오후가 되면 저녁에 해질녘이 되고 해가 지고 나면 저녁이 되고 이제는 밤이 됩니다. 그게 수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일어나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하는 것, 얘가 기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 기운이 흘러가다 만약에 한 군데나 두 군데가 없다면 보통 사주를 보다 보면요, 여러 군데 보다 보면 사주 전체의 15% 정도는 오행주입니다. 근데 85% 정도는요, 특정 오행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하나가 없거나 두 개가 없거나 세가 없거나 이런 목이 없거나 화가 없거나 수가 없거나 아니면 목화가 없거나 금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오행이 다 갖춰져 있는 사주는 전체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와 그러니까 이 오행주류인 사주와 오행이 한 개라도 없는 사주의 차이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차이. 그러니까 오행주류의 사주는요, 안정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없는 오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가 없을수록 모험을 중요시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 있고 험준한 산이 있다고 보십시오. 여기에 마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을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소금이 없고요. 소금이 없고 어떤 그릇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근데 여기서 많은 거는
치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많이 키워서 치즈나 우유는 많이 생산되는데 소금과 그릇, 그러니까 일상용품이죠. 일상용품은 여기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반드시 살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 다 오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요, 치즈나 우유는 많고 그게 소금과 그릇은 없으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치즈나 원유를 갖고 마을을 몇 개 넘어서 여기 있는 마을, 여기는요 소금과 그릇, 치즈, 인주와 우유가 다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 와서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때로는 20일 이상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더 오래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행주를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게 목화통 속에 다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행 중에 필요한 게 한 개나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행주인 사람은 내가 굳이 산 넘어서 이 마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을 굉장히 거친 길을 지나서 딴 마을로 간다는 걸 뭐라고 한다? 모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오행이 없거나 한 개나 두 개나 심지어는 세 개도 없는 오행도 많습니다. 어떤 건 네 개의 오행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라면 나는 내가 태어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삶이 유지가 안 되니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나는 그 세상을 뚫고 나가서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험심이 뛰어나게 됩니다. 왜? 현지에 있는 곳에서 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행주는요,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멀리서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있고 이 마을에서는 와갖고 뭘 치즈를 바꿔가고요. 이 마을에서 와서 이제 그 소금을 구해갑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필요한 걸 자기들이 가는 마을을 가지고 와서 바꾸니까 여기서는 가만히 앉아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바꿔주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번에는 뭐 치즈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소금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딱 어떤 때 숙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커다란 모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직업적인 특성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내가 없는 것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나 상황, 그 상태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이 오행주의인 사람들은요, 삶이 있다면 대체로 이렇게 순탄합니다. 크게 편차가 별로 없이요. 만약에 오행주의가 아니고 만약에 세 개쯤 오행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얻었다가 크게 잃었다가. 그래서 보통 얘가 투자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따지면 얘는 옵션이나 선물이나 비트코인처럼 변동폭이 큰 거를 이 사람은 좋아하고요. 이 사람은 나는 손실나는 것도 싫고 이익도 많이 싫으니 안정적인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오행주가 많습니다. 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같은 것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행주라는 얘기는 뭐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특별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뭐 리스크가 높은, 위험성이 높은 걸 도전하는 것은 안 맞겠구나. 비교적 자기가 쉽게 선택하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 이런 분야에서 자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장점은 삶의 굴곡이 크지 않겠구나. 단점은 크게 잘 될 일이 없겠구나. 대신에 크게 망할 일도 없겠구나. 이 사람은 어제 같은 오늘, 내일 같은 오늘을 살아간,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갔는데 익숙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커다란 변동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행주가 아닌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요때 들어갈 운이 있습니다. 이 운에서 리스크를 최소한하게 만들어 준다면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좋을 때 좋다가 안 좋을 때 요 정도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요만큼 손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러면요, 여기에 몽땅 다 손실이 나고 그 망해서 보통 그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요. 그래서 그 사주를 볼 때 이 오행매치를 보고 이 사람이 오행주주다 아니다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이 사람 인생 전체 뭐 70년 80년 인생을 놓고 커다란 그 사람의 삶의 굴곡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도화살과 역마살을 보겠습니다. 아, 7번에 그 묘는요 도화살입니다. 신은요 역마살입니다. 요건 좀 12신살인 거죠. 12신살은요 굉장히 그 현대인의 사주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2운성과 12신살은요 실제 구술이 예를 주로 해갖고 80%에서 90%를 전부 다 예를 통해서 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도 12신살과 12운성이나 8, 90%를 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밑자락에 깔고 가는 겁니다. 전제. 여기서 몇 개 모아놓은 상태에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는 12운성과 12신살을 쓰게 되는 거죠. 12신살 중에서 이 사람은 지금 묘라는 글자가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월지죠. 월지면서 도화살이면서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정의가 좀 필요한 겁니다. 도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도화가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이 봄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빨갛게 펴 있으면 그게 이렇게 이쁜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숭아밭에 보면 꽃이 이쁘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고 또 따고 싶고 그 향기를 즐기고 싶은 게 강한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도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사주에 도화살이라는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중의 시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현대인한테 그러니까 이 도화살이요. 과거에는 몹시 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는 것 자체를 뭘로 봤냐면 그 구설로 봤습니다. 특히 그 집안의 여자들이 며느리가 됐든 딸이 됐든 다른 사람들이 그 집안에 대해서 며느리와 딸에 대해서 쳐다보고 알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집안 자체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화살이 있으면 여자들도 보면 남자들이 많이 관심을 갑니다.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도화살이 있으면 굉장히 조리돌림할 정도로 문란한 여자라고 흉을 받고요. 남자들이 그럴 경우는 주색잡기로 그 술집에서 그 기생폭이 기생폭에서 제사를 탕진한다. 바람둥이다라는 식으로 봤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도화살이 과거에는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도화살이 있으면 굉장히 망신스럽고 흉스럽고 짜증스럽고 집안에 망신이라고 봤던 게 이런 건데 현대는 어떨까요? 모든 연예인들은요. 연예죠. 연예. 이들은 도화살이 있어야 뜹니다. 자, 의사들도요. 도화살이 있어야 방송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면서 자기 이름을 알립니다.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요. 도화살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의 말에 빠져들게 됩니다. 왠지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이 도화살이라는 건요. 현대에서는요. 특정 분야의 프로를 만들어주는 기질입니다. 자, 프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점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배우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프로라고 한다면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현대에서 가장 커다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기를 보십시오. 인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그 고조선 시대, 고려에서 고구려 시대까지는요, 천기가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야, 이건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서 왕의 어떤 행위를 하늘의 뜻과 연결시켰던 게 제사장과 왕을 일치시켰다가 이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왕의 권위와 왕의 명령이 하늘과 동일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사람의 명령은 거역할 수 있지만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전 시대 사람일수록 하늘의 기운을 읽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어떤 무녀들이나 어떤 국가에서 천기를 읽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하여금 천기를 읽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농경사회가 정착된 그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시대가 넘어가면 이 지기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뭐다? 생산력 있는 땅을 누가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름진 땅, 넓은 땅, 생산력 높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땅에 같은 노력을 해도 10섬지기하고 15섬이 나오는 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생산력이 높은 땅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늘어나고 생산력이 많아지니 점차 그 땅에 대한 효용성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도시화되면서 생산성이 그동안 농사에 의한 생산성이 아니라 이제는 교통에 의한 생산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강남이 경기도보다 더 비싼 이유는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중요한 시설들이나 사람들이 그 공감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곳에 접근성을 가지고 땅의 기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어느 지역에 상가를 가졌다, 집을 가졌다, 어떤 부동산을 가졌다가 부를 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201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IT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카카오톡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카카오톡이 2000년대에 나왔을 때는 그냥 편하게 쓰기 좋으니까 썼는데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 개발자는요,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 정보와 플랫폼을 만들다면 거기에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얘를 좀 알았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는지, 그게 인기입니다. 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는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송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현대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인기라고 하면 인기를 좌우하는 것, 얘가 바로 도화살입니다. 그러면 도화살은요, 시대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안 좋은 게시계층이 많았는데 현대인한테는 최고의 신살이 되는구나. 과거에는 흠이었지만 현대인한테 얘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이 사람은 묘가 도화살이다. 그러니까 난 도화살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를 쓰인다? 정의를 쓰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정의는 학문이죠. 지식이죠. 또 부동산이죠. 내가 가진 부동산 학문 지식은 다른 사람이 시선을 끌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학문도 관심이 많고 많이 노예되는 것들,
시선을 끌만한 학문.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요, 기술이라고 하면 이용, 미용, 패션, 디자인, 건설, 이런 것, 그런 것처럼 이용, 미용, 패션, 건설, 디자인. 얘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쪽에 설계 쪽을 하거나 디자인 쪽을 한다. 그러면 이 묘도화를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똑같이 다음에 요 신 자체가 이번에는 뭐냐면 역마살입니다. 자, 이 역마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근데 얘도 조선시대와 현대는 다르게 쓰입니다. 조선시대에서는요, 멀리 떠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안 좋죠. 또 통신도 안 좋습니다. 의료도 좋지 않죠. 또 체력도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먼 거리를 가면 갈수록 내가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멀면 멀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이렇게 근데 이 역마살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쪽에서 자꾸 그런 일이 내가 관심이 가게 되고 먼 거리를 이동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갔다가 거기서 못 돌아오는 경우 우리는 뭐라면 객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할 때 천수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보통 50대 정도가 넘은 거죠. 들어서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조용히 눈 감는 걸 가장 좋은 죽음으로 봤습니다. 최악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지켜볼 자식이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내 집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죽는 거를 객사한다 그러고 그거를 최악의 죽음으로 봤던 거죠. 근데 역마살이 있으면 멀리 떠나갈 일이 많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객살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역마살이 몹시도 흉한 신살이라고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역마살이라는 것들을 이동수라고도 하고 어떤 한 곳에 안정을 못하는 어떤 신살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현대로 가면 어떤 모양이냐면요. 그러니까 먼 쪽과의 어떤 통신과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신과 교통에서 보면 가장 먼 것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자 쪽입니다. 또 통신 쪽 있죠. 그리고 통신에 조금 더 확장된 게 언론하고 방송입니다. 이거 또 먼 거리에 가서 뭔가 세부를 올리는 게 건설 쪽이거든요. 또 도시 설계. 그리고 먼 곳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단도 이 역마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늘을 나는 건 항공이죠. 땅을 다니는 건 자동차고 또 기차도 다닙니다. 또 조선도 배를 타고 이제 많이 다니죠. 잠섬도 그렇고요. 어떤 먼 곳과 주고받는 걸 우리는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와야 그 관계 속에서 하는 걸 외교라고 하죠. 그러면 전기, 전자, 통신, 언론, 방송, 건설 이것들 다 보시면 어떨까요? 요런 쪽에 관련된 직업들 중에서 현대인이 그래도 갖고 싶어 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상은 아니지만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희망하는 직업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현대인에게 역마살은요 매우 좋은 신살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도화살도 있고 역마살도 있으니 야 나는 내가 도화살을 발휘할 시점엔 도화살의 기능을 듣고 역마살을 발휘할 때는 역마살의 능력을 활용한다면 나는 내 삶을 갖다가 굉장히 성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느 시기에 이 글자가 강해지는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